좀 강력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저희 이제 국내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그 특별법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임대 기간은 프랑스는 독일하고 다르게 그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3년 기본적으로 3년의 임대 기간을 그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저희하고 다른 점은 3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계약을 해지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지만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그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66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대체 주거를 제공해야지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그 2010년도에 10년도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임대료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과밀 주거 지역 내에서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조정뿐만 아니라 그 최초 임대료도 규제를 하도록 그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프랑스는 계약 갱신을 할 때 그 임대료 인상액을 이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을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 다음 기간 이제 다음 3년 갱신이 됐을 때 뭐 그 3년 동안 1년 차에는 뭐 금액을 얼마 올리고 2년 차에 얼마 올리고 3년 차에 얼마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랑스나 독일하고는 다르게 계속 임대차에 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 오면서 그 이제 최근까지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은 이제 1960년대랑 70년대에는 그 규제 임대차라고 해서 임대차에 대한 뭐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규제를 그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한 별도의 그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임대차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분쟁이 만약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임대료 사정관이라는 그 지방 정부의 그 기관에서 아예 그 공정 임대료라고 하는 임대료를 아예 결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 대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1988년도에 주택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임대기간 보장에 있어서도 계속 완화가 돼서 지금 현재는 임대인이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무조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지금 용어는 보장 단기 임대차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그 규제가 지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 잉글랜드랑 웨일스의 약 80% 민간 임대차가 6개월 또는 12개월로 정해진, 그리고 그 6개월, 12개월의 2달 전까지만 임대인이 그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보장 단기 임대차가 지금 80%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 거주 기간도 지금 아까 저희 그 국내 세입자 거주 기간과 마찬가지로 3.9년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도 지금 그래서 이 세입자 문제가 항상 대도시 그 런던이나 다른 대도시 위주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그 사회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영국 이제 보수당 정부에서도 지금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 규정을 지금 폐지하는 그 지금 법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연방법보다는 주법으로 많이 이제 임대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마다도 주로 대도시 위주로 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뉴욕시인데요. 뉴욕시는 이제 저희 지금 재작년 말이죠. 그 민간 임대차 등록 그 활성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민간 임대 주택 등록이 많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영국은 그 임대차 등록제를 1984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영국이 아니라 뉴욕이죠. 뉴욕은 1984년부터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등록된 어떤 그 인프라를 갖고 이제 다양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으면은 뭐 보유세라든지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뭐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그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리고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해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인상률 상한을 1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5%, 2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2.5%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시가 그 뭐 맨하탄이나 이런 어떤 그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임대료 문제가 계속 그 불거졌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세입자가 뭐 꼭 쫓겨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는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뉴욕의 경우에는. 근데 그 렌트 인상 혜택 제도를 올해 이제 6월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그 아파트 임대료 폭등의 그 주 원인이었던 이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계속 이제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뉴욕시랑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인데요. 대신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쪽은 그 뉴욕보다는 조금 이제 계속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그 임대 그 기간이나 어떤 임차인은 퇴거를 할 수 있는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완화가 되어 왔었고요. 근데 항상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제도를 그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면 계속 또 주거 비용이 급등을 하고 또 노숙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나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2019년 9월부터 다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도 이제 차지차가법이라고 하는 그 임대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차지차가법은 임대인이 이제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도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차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워낙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송이 붙을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임대차 관련된 소송이 그 사례가 법원에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좀 사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특히 법원이 이제 그 판결을 할 때 만약 세입자의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판단을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어떤 일정한 퇴거 그 이전비를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임대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하는 게 원칙이긴 하고 특별히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의 차지처가법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차임 증감 청구권,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임대료가 뭐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나 그 외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 권리, 그러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반대로 감액을 청구하기도 하는 그 사례가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임증감 청구도 당사자끼리 이제 임대료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대신 모든 게 다 소송으로 가서 판결로 끝나지는 않고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법원 내 저희도 이제 민사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조정 제도를 거치게 해서 그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적정하게 임대료를 조정해 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각 나라별로 살펴봤는데요.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세입자 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뭐 임대료 그 급등에 대한 그 이슈들이 각 나라별로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좀 그 세입자 보호제도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봐도 이렇게 규제하면 뭐 그 지금 주택 뭐 슬럼화가 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해외 세입자 보호 제도가 뭐 이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임대료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그 국가가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문제나 임대 기간의 문제를 그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속 그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그 장치들을 계속 그 마련을 한다는 점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해외 세입자 보호 제도를 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법무부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그 검토 과정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해외 제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2년 그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입자 임대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설고 좀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현실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되게 재미없고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그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좀 고민을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또 뭐 질문 시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해외 사례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처럼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2년인 걸 2년을 더 갱신 청구권을 줄 것이냐 혹은 3년을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줄 것이냐 아니면 2년을 두 번 2+2+2를 줄 것이냐 사실
아직도 굉장히 논쟁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해외의 사례들은 시작 출발점부터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으로 출발을 했다. 한국은 1년으로 출발을 한 거죠. 1년으로 출발해서 2년으로 됐고 이제 그 2년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차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우 대표님 계속 거주권을 외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에 청년 때 이제 이사를 와서 20년 동안 16번을 이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좀 더 많습니다. 이 초본에 나오는 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초본에 안 나오는 것도 또한 4차례 정도 있어서 어쨌거나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봤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청소년이고 또 청년이고 또 30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이 그 체감하는 것만큼 체감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또 좀 들기도 좀 했어요. 저렇게 계속 이사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 전월세 상한제 또 계속 거주권 이것을 써가지고 이런 시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이곳 가서 하고 저곳 가서 하고 국회 앞에 가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가 그 노원구 쪽인데 그 역 앞에서 이제 하니까 지나다니면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할머니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점 안 다니고 한 곳에 좀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법으로 좀 바꾸자 그런 주장을 하러 나왔다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저 손을 덥석 잡더니 아이고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 징거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 70점 넘으신 할머니신데 저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반가워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서울역에 가면 강우규 선생 동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앞에 가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같은 주거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어떤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그 동상 밑에 가서 세 사람이 가서 이제 나눠서 이제 일인 시를 좀 했는데 근데 그때도 지나다 가는 할아버지가 들러서 자녀를 키우면서 뭐 또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녀서 뭐 그분 말씀은 긴 시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10번 이상 다녔다 이러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셀 수가 없다. 영어로 말하면 넘버리스. 셀 수 없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 이러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짧아도 5년 또는 10년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 말고도 제가 주거 강의하러 이제 이곳저곳 다니는데 제가 주거 강의하면서 여쭤봅니다. 이 계속 거주권을 설명을 하고 아까 김대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자는 민간주택에 현재 사는 세입자는 국토부 작년 통계로 보니까 3.1년 살고 있습니다. 3.4년은 공공주택 그 7년 평균을 갖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거 빼니까 이제 3.1년인데 근데 정부가 이런 걸 공식적으로 통계내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1주년인가 이랬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갖고 어떤 분이 PPT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3.1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가 거주하는 사람들은 작년께 좀 낮아서 그렇지 11년, 12년 이래서
한 서너 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세입자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뭐 토론회 때로 좀 나가고 그러는데요. 세입자는 이사 DNA가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집시피가 흐르는 거냐, 왜 세입자가 이렇게 계속 이사를 당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생활 기본 인권 침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건 인권 침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거 당사자도 봤어요. 강의할 때 2년 만에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제가 인권 침해라고 하니까 그건 인권 침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익숙된 것과의 결별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익숙이 되다가 보면 그 익숙된 게 자유인 걸로 생각을 하는, 자유를 실제로는 엄청나게 억압받고 인권을 억압받고 기본권을 침해받는데도 현재 사는 이대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보수성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군사 독재가 오래오래 됐고 군사 문화와 국가주의가 횡행한 사회, 그 다음에 소유권 자본주의, 그리고 임대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너무나 그 임대차 관계가 기존 임대차 관계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 법이 잘 만들어질까 이제 이런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권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두가 노예제에 찬성하는데 아니면 침묵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노예제는 이건 없어져야 된다 하고 망이 난 그때도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 그 노예제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노예제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유형은 달라지지만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하는 그런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 어떤 사람이 전에 민중은 개돼지다, 밥만 먹여주면 된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한 게 드러나서 그 사람이 뭐 어디 직위에서 뭐 어떻게 됐다가 다시 뭐 돌아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말은 맞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실제로는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그냥 최소한의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러는데 권리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입자들은 임대 자본주의 속에서 소유주가 한 번 이사 갈 때 서너 번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이사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강요받아서 계속 이사를 가거나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사를 계속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가 거주하는 사람은 대개 더 좋아지는 데로 가거나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사업이 파산했거나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로는 자발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 이런 면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와 인권이 침탈되는 것에 동조하고 방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께서 아까 다른 나라는 방치는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국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거 당사자들이 특히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이 나서서 함께 손잡고 기존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외치면서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엎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혁명하는 거냐 이제 해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잡혀갔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느끼지 못할 때 누구도 나설 수가 없다. 저도요 처음에 다른 나라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살 수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주거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벨기에가 3년제가 있습니다. 3년, 9년 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9년은 뭐 필수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거는 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지 그 이후에 못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처럼 2년 지나서 지나면 임대인이 임대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나라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노예제 제도의 어떤 연장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제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형은 좀 달라졌지만 노예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짓밟는 거, 평등권을 깔아뭉개는 거 이것이 이제 노예제의 본질인데 지금도 그 노예제적인 속성이 지속되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 그 발제문에 그 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가 제가 그 발제문 써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아니면 이전에 또 읽어보셨다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간단한 내용만 하고 이 부분 넘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완전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고요. 지역으로 말하면 주민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는 세입자는 뭐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결정을 할 때, 재개발을 결정을 할 때 아무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해서 나가게 될 때 임대 아파트하고 그 이주비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나가는 세입자는 평균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재개발이 결정될 때 공랑공고일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 그 이전에 또 3개월 전에 들어왔던 사람에 따라서 이주비를 주거나 공공 임대 아파트를 주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도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 예정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된 지가 벌써 13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정된 이후에 그 13년 동안 사는 그 뒤에 이사 온 사람은 설령 12년이 되었더라 그래도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근데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개발을 할 때는 세입자한테 권리를 보장해라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 되는 사람이 평균 한 15%밖에 안 되어서 전체 세입자 85%는 그냥 이제 뭐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뭐 마을 만들기 정부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오고 해가지고 함께 모였었는데 뭐 민주화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재개발되면은 이제 나름대로 다 이 쫓겨나야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사 가면 되지 않냐고. 아이고. 근데 이사를 그게 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할 때 재개발하는 곳에서 일단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곳에 사는 2,000세대 뭐 세입자만 1,000세대가 좀 넘죠 되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근처로 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을 임대인은 내쫓고 더 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권리 되는 사람은 아까 15% 되는 사람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머지 85%가 그렇다는 거죠. 민간주택에 이렇게 이사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거주권이 보장된다면 그곳에 사는 세입자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대안을 국가가 내놓는 책임이 따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 일단 다시 와서 세입자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 권리는 없다. 그리고 주민으로서 의무, 주민세도 다 내요. 소비도 다 하고 그런데 주민으로서 권리가 없는 겁니다. 주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개발할 때 권리가 인정 안 되는 것이죠. 세입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자 가구실 때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가가구는 10.7년, 민간 주택 세입자는 3.1년.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인권과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으로서 서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건 보호돼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말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그 주거권의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동체의 관점이죠. 뭐 어려운 말을 쓸 것도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더불어 안 살겠다고 하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생태 주기는 얼마나 되나 보면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12.8년, 우리나라 자가 거주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제가 몇 년 통계를 내보니까 11년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태 주기는 한 11년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에 못 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이사비가 깨지고요. 그리고 복비를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이사 옮기다가 그릇도 깨집니다. 마음도 깨지고 그릇도 깨지고 농작도 깨져가지고 그거 깨지는 바람에 안 살 농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삿짐 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러면서 세입자 안정적인 주거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하지 않는데 나성민 의원이라고 이전에 새누리당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좀 반성을 해가지고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유일하게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책위 부의장인데. 근데 그 사람이 TV 토론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제도, 이걸 규제 제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입자 살리기 제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 않고 규제 제도인데 이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삿짐 센터 일감 줄어들지 또 인테리어 하는 회사 또 일감 줄어들지 그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상대 패널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좀 한 소리 할 건데 우리 쪽 패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쪽 패널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시비를 해서 그 사람 말 못하게 중단이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으로 다시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제가 보니까요. 500만 원의 보증금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500만 원 보증금인 분을 말하냐면 우리 사회 그 힘든 사람 기준으로 우리는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500만 원에 거주하는 분은요 아무리 적게 이사비를 책정한다 그래도 복비하고 합치면 150만 원은 나가요. 그냥 용달 비스무리한 거를 불러도요 네,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너무 더 줄이면은 한 100만 원 복비가 한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사 용달 이런 거 부르고 뭐 해가지고 뭐 한 60만 원 뭐 이런다 그러면 그래도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는데 150만 원 들어가면 이사 3번 나가면 450 나가잖아요. 그럼 5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짐작이 가시죠. 500만 원 있다가 5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리고 월세를 또 얼마를 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계속 거주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거주권 부정당하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계속 거주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 파괴법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동사무소에 뭐 어디 좀 나가거든요. 거기 무슨 복지 모임 이런 데 나가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거 자가 가진 지역의 유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입자는 떠내기인데 뭐 세입자 소리를 하고 그러냐 막 어떤 사람이 세입자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막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 되게 마음을 상했어요. 저는 거기 같이 전 세입자이기도 하고 같이 있는데 이 세입자를 거의 그냥 주민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나 저는 그분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입자가 뜨내기가 되게 구조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임대인 보호법이다. 왜냐하면 2년 만에 이사가게 만들지.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폭도 5% 해놨는데 그것은 계약기간 안에만 적용되지 이사 갈 때, 연장할 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장할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계속 거주권을 못 누리는 것은 세입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계속 거주권과 관련해서 6번, 7번 잠깐 보면요. 기한 연장인가, 이거는 2+2인가, 3+3인가, 또 5+5인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권리를 인정해라. 지금 선생님들이 각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계속 점유하고 계시는 건 계속 점유권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내가 맡아놨다 이러면서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선생님들 옮기시겠습니까? 전철 타고 올 때도 자리 잡아서 앉아 있는데 막 옮기라 그러면은 못 옮기죠. 그게 바로 이제 점유하는 건데 주택을 점유하는 거는 주거권이고 의자 자리를 점유하는 거는 의자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한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이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전까지 우리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주장을 세입자 쪽에서는 또는 주거권 또는 시민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권리, 즉 머물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하면 노동권에 있어서 2년제 비정규직을 4년제로 해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사실 노동권이 보장되겠습니까? 전태일 선생이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근로기준법에 2년으로 돼 있다 그러면 2년 연장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노동권이 이 정도 올 수도 없을 것이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도 없겠죠. 그래서 노동권을 온전하게 주장을 하고 인권을 온전하게 주장을 해야지 인권 중에 4분의 1 인권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6년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3년 싹둑 잘랐다가요. 자기들하고 또 협상할 때는 또 더 잘라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동적으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학령제를 생각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5살 됐을 때 그 집에 이사 갔다 그러면 그 아이는 3년 지나면서 유치원을 마치고 그 뒤에 3학년 될 때 나가야 된다 이 소리인데 왜 초등학교에만 딱 맞춰가지고 6년을 또 주장하나요? 이것이 이전의 권위주의와 또는 국가주의, 이전의 임대자본주의에 우리가 수치된 결과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요구해서 조금씩 야금 또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권리는 명확하게 온전하게 훼손 없이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야금야금이라도 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번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저번에 150명 모인 주거 관련 우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 만들 때 150명 정도 계셨는데 이거 뭔 말인지 아냐고 손들으라니까 2명 손들었어요. 물론 아는데 안 든 분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 말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권이라고 말하든가 이사 강요 방지법이라고 말하든가 그러는데 계속 거주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 권리니까요. 전철 탈 때도 한정류장 전에 내리게 만든다거나 새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죠?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막 알 낳고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막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한됐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새 집을 파괴하고 다른 데로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새들이 있는가? 그런 새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들이 누리는 주거권을 못 누리면서 새대가리라고 막 욕하고 새를 욕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우선 아까 다른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집주인이라고 자꾸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우선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해 줄 뿐이지 세입자가 사는 그 집은 세입자 자신의 집이다. 근데 내 집인데 왜 집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자꾸 가정을 하냐. 이제 그래서 전철 탔을 때 제가 언제 보니까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간다 이러는데 세입자도 집에 간다 그러죠. 임대인 집에 간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입자 권리 보장하는 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독일 세입자는 보니까 평균 모두 보니까는 100만 명이 회원이에요. 거기는 독일 세입자 협회가요. 협회가 여러 개 있지만 네 100만 명인데 인구는 8천만이거든요. 우리보다 60% 많은데 그걸 감안하면 우리도 한 65만 명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전달 체계 속에서 권리 보장 또는 뭐 급여가 잘 전달되나 이것도 중요한데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파업해서 조금 올라도 보증금 4천 올리거나 2천 올려버리면 말짱황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새롭게 좀 하면서 임대차 보호법은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얘를 폐지하고 독소조항은 적어도 폐지하고 새로운 공정임대법 주거인권보장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루는 정부 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관계, 민사적인 계약관계를 다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공정성의 여부에서 좀 접근을 하거나 논의되는 측면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창호 대표님은 그런 뭐 계약의 공정성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거권,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고 사실 그런 면에선 이게 법무부 소관의 법률로 돼 있는 거는 좀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좀 좁혀지는 사실 우리 내에서도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질문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지목을 할 수는 없겠고 혹시 뭐 일단 질문 궁금하신 점은 사실 얘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거가 좀 잘 얘기되지는 않았던 거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이 먼저 용기를 내실 분이 있나요? 일단 그러면 없으면 지금 어쨌든 그러려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가요? 네. 다 뒤를 다 돌아보시는 먼저 설명을 약간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뭐 한 30여 개, 40여 개 40여 개. 네, 발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거주권과 관련된 요 부분과 관련해서 12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됐었던 거고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발의된 법안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 2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그 사이에 임대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나는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라는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아니면은 임대 조건의 변경 그러니까 뭐 주된 거는 임대료겠죠. 임대료를 이만큼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안 하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규정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반대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임대인한테 나는 이 계약을
그 갱신을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반대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 갱신 그 요구에 그 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 2+2, 뭐 3+3, 뭐 2+2+2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2+2는 현재 이제 2년이 보장되는 기간에 대해서 한 번만 갱신을 허용해서 최대 4년까지 그 계약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2+2+2는 이제 2번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 3+3은 아예 지금 2년으로 보장되는 기간 자체를 일단 3년으로 먼저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제 지금 저희 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고요.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도 지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두 규정 다 이제 5%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이제 청구를 그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됐을 때 그럼 이때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제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합의가 안 될 때 임대인이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그 일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이제 연 5%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들이 그 대다수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물가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5%가 지금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5%를 정해놓으니까 무조건 5%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5%든 뭐 어떤 기준 정했을 때 그 기준까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임대료 시세라든지 이런 뭐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임대료를 조정을 하더라도 5% 이상은 그 5%를 초과해서는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대체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에는 갱신에 대한 뭐 거절이나 혹은 갱신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안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네. 임대인이 지금은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그 권리를 요구하게 하자. 나 더 계약을 연장할 것이요 라는 요구를 했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거를 근데 한 번만 허용해 줄 것이냐 혹은 지금 2년제를 뭐 3년으로 바꿔서 또 한 번에서 그렇게 한 번을 허용해 줄 것이냐 혹은 두 번을 허용해서 2년을 6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만 발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또 어떤 게 있죠? 네. 제가 강의 가서도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그 세월호 이후에 그분이 의원이 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 있다. 근데 그 법률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법률이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그 독일과 같은.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런 법률은 발의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박주민 의원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건 바뀌는 건데 박주민 의원 그분을 다른 자리에서 제가 만나서 좀 잘 좀 해 주시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한숨을 좀 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회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데 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 또 이철희 의원 뭐 그제 방송에 나온 그 사람들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법률을 발의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인터뷰할 때
국회의원 45%는 세입자로 해야 된다. 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비례대표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너무 과해요? 네네. 근데 경향신문에서 그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의회 내에서 돈 많은 사람들 내지 유산자들이 저 국회의원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전세 산다 이러지만 지역구는 아니면 지역에는 자기 집이 또 있거든요. 서울 와서 그 집을 좀 얻어놓고는 자기는 전세 살아서 전세 사는 사람의 아픔을 안대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법률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널리 좀 알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또는 아주 작은 동별로 그 주거 지킴이가 좀 등장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는 지자체장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나름의 의견을 말을 하고 또는 주권자로서 발언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런 지역별 모임이 지금 뭐 안 나와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 압력을 넣을 수도 없는 환경이어서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주거 당사자 조직이 병행해서 생기지 않으면 주거복지센터는 또 전달책의 일부로서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도 좀 있거든요. 20년 동안 초본에만 16번, 초본에 없는 것까지 20번,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신 서름이 있어서 또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법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은 2+2와 2+2+2와 3+3 그리고 박주민 의원처럼 기한 없는 갱신제도, 주로 앞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외국의 사례들인 거죠. 기한의 정함이 없대 대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담아두는 거죠. 뭐 임대료가 일정 기간 연체된다거나, 뭐 집을 뭐 심각하게 파손한다거나, 혹은 그 임대인 직접 뭐 살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이게 또 전월세 상한제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얼마 이상 못 받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상의 폭율을 상한을 법률로 정하자라는 거고, 그게 지금 뭐 5%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은 5%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자랄지, 또 그 소득 인상률 수준으로 제한하자라는지. 사실 숫자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물가가 뭐 1.5% 그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전월세는 왜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나, 막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쨌든 사실 지금은 뭐 5%가 아니라 50%까지도 막 올려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제도가 법률시험에 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그 제도 자체는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까요? 네. 그냥 의견으로 네. 붙이고 싶은 이야기긴 한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한 정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2014년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이걸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의원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2014년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계속 비료 중이지 변화는 없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공약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이제 법무부에서 2년에서 4년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될 수 있을까 되기는 해요.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국회에 가서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대를 매는 분이 없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까 최창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또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 당사자가 또 얽히는 게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제가 할 때 보니까 그때 되게 반발했던 협회가 공인중개사협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보증금이 폭등할 거라는 거.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 경험을 이제 떠올렸을 때 81년도에 이제 6개월에서 1년으로 이제 기간이 임대차가 연장이 될 때 한 뭐 10몇 프로 오르고 89년도에 1년에서 2년에 오를 때 또 한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게 오를 거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게 잠깐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 주거권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사적 재산 관련된 그게 이제 지금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 임대인에 대한 그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근데 결국은 이게 계약갱신권이 2년에서 4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제 개인적 생각은 매매나 이런 거래가 주기 때문에 본인들 이익이 줄어드는 것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을 결정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몇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은 하시지만 총대를 매지는 않으세요. 총대를 매게끔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이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권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내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고민을 가서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뽑아야 되는데 선거를 할 때는 또 이거를 되게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길게 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내 지역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가지고 중요성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계속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이고 내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나 이런 저희가 이렇게 참가하는 데는 이쪽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심각하게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과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나 논쟁적인 질문들이 사실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얘기하신 것 중에 나온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뭐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제 후자가 사실 많죠. 아무래도 그러면 계약이 자꾸 일어나야지 수입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우리가 차지하고라도 그 사실 이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게 결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계약을 하게 되는 임대인들이 올릴 것이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리고 2년으로 늘어날 때도 실제로 올랐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네. 현재 상황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느끼는 게 네, 답까지.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복지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적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 발전이 좀 우선이다 보니까 민간에다 다 맡겨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복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은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회에서 주장하는 이 첫 번째가 또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때만큼의 그건 아닐까라는 것이다. 생각도 네. 들기는 합니다. 사실 시대적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요 관련돼서 좀 혹시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셔요. 네. 저도 할 말 있지만 그럴 것 같아서. 일단 그 1989년도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고 그 임대 보장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때 임대료가 그 폭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원래 87년도부터 계속 집값이랑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 88 올림픽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주택 뭐 재개발 이런 식으로 주택을 많이 밀어내면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저희가 뭐 삼저 호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89년도 이제 12월 달에 법이 도입되고 나서 그 90년도에 이제 2분기부터일 거예요. 그 임대료가 상당히 그 인상률이 많이 안정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그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임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초기에는 임대료 그 인상의 그 어떤 니즈나 욕구가 임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오늘 오면서 어제 이제 그 법무부에서 연구 용역 그 한 부분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좀 보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2+2로 도입을 했을 때는 실제 초기 임대료 인상이 1.06%에서 1.55% 정도 그 상승을 하는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2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같이 도입했을 때는 1.85%에서 2.11%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시장 임대료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그 반대를 위한 그 어떤 논리일 뿐이지 실제로는 좀 그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보충하실 게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해법도 또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런데 언론 지형이라고 할까 이런 쪽이 너무 좀 안 좋긴 합니다. 정부가 바뀌었어도 부동산 일명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사람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생각을 바꿨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계속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거 당사자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권단체의 책임이고, 특히 저같이 이제 주거운동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89년도에 대한 해석은 거기에 그 계급적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임대인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사실을 호도하는 것도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그 89년도에 1년에서 2년 연장된 거를요, 좀 지나서 임대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연장된 거 아니야 하니까 대부분 모른다 그랬어요. 임대인들이 그런 거 난 몰랐다. 그때 몰랐을 가능성이 실제로 생각해보면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법률이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그렇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마 90년대 초에 아마 도입됐을 거예요. 제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랬고 따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90년대 한 초반쯤에 도입됐을 텐데, 그전에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지 않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집단화된 그 한 지금 5만 명 이들이 발언권이 상당하니까 세입자 2,500만 명은 안 보이는 거죠. 5만 대 2,500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당들이 이 주거권에 대해서 일관되게 또 확실한 자기 어떤 학습이 되어서 주장하는 정당이 현재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민중당은 주거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당사 최초로 만들어져서 혹시 이 자리에 민중당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정당들이 주거운동적 관점에서 또는 주거권 실현의 관점에서 사회인식을 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89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그때 막 이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때 주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 70% 초반이었습니다. 나머지 그 30% 가까운 주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만 있다면 집값이 엄청 오르고 집을 살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인데 6월 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엄청난 구매력이 늘어났죠. 아까 선생님 변호사님은 3조 호황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부터 주야장창 집값도 토지가도 전세가도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89년도 12월에 이게 통과됐는데요. 90년도에 그 다음 해에 이만큼 뛰었지 않냐, 아니면은 89년도에 이만큼 뛰었지 않냐, 그것만 딱 하나만 빼가지고 이야기하거나 그 두 해 것만 얘기하고 그 앞에 거는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90년 말고 89년도 말에 통과됐는데 90년도 좀 더 그때도 비슷하게 올랐고요. 91년도 이후에 한 4% 정도 평균으로 IMF 때까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 책임이죠 또. 예, 그거 알려내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2년으로 개정된 시기마다 그 이후에 임대료가 상승한 거는 사실 바로 직후해에 이거는 사실인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달랐다라는 거고 또 두 시기가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던 시기였어요. 폭등하던 시기에 아이고 큰일 났다고 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혹은 2년으로 바꾸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 폭등의 시기에 이 미약한 임대차 보호법이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 없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저희가 또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좀 더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 적기다 이런 표현을 저희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폭등하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 하는데 전월세가 오르니까 근데 또 임대인 역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력 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절대 반대하면서 세력화되기 좋은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계약갱 신청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급격하게 전월세 값을 올릴 만큼의 이 유인 요인이 과거와 같지 않거든요. 일종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그러면 이제 상가법이 2002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러면은 그때 5년제로 도입됐거든요. 그러면은 5년제로 도입하면 막 엄청나게 폭등해야 된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또 그건 또 별로 그렇게 주장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5년이 또 10년으로 연장됐는데 또 그거 엄청나게 폭등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주택에 대해서만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주택을 통해서 돈 벌 기회를 나한테 박탈하지 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투기하고 싶다. 근데 왜 투기를 방해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질문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운동으로 알려지고 뭐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한국은 이제 세입자 운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1920년대 후반 3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차가인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입자 동맹. 그래서 그게 당시 신간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구와 함께 아주 그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차가인 동맹이 결성됐고 그 차가인 동맹들이 심지어 그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조가 임단협 협상해갖고 임대료 그 임금 수준 결정하듯이 이 동맹이란 조직이 개별 임대인에게 이 임대료 협상에 대한 조정을 해갖고 실제로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낮추거나 이랬던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해외에 이런 세입자 당사자 운동들의 사례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요거 관련돼서 조금 혹시
독일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개 연방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가 또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인 협회와 세입자 협회 말하자면 임차인 협회가 따로따로 있어서 둘이 협상해서 공정 임대료 룰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폭등할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도까지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조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얘기만 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그러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누가 하겠냐 이렇게 또 반론하거든요. 그거는 민간 임대 투자를 안 하면 공공이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네. 민간이 계속 그 속에서 집을 가지고 장사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그걸 종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공주택을 더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도 몇 년 전에 50% 인상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막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는 집에 임대인이 바뀌었거든요. 그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 방송에 나올까봐 제가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50%를 인상해달라 그랬는데 그 너무 갑자기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 가면 되지 왜 그곳에 사냐, 저 서산으로 이사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댓글에 보면 서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가면 뭐 땅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야,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반주거권적인 사고죠. 어디 시베리아로 가라 그러지 왜 서산이라고 말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거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논박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정당성을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는 좀 모두가 손을 잡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바뀌었는데 바뀐 정부가 제 역할을 초기부터 안 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욕도 많이 했죠. 네,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것도 이제 하니까 저 총선용이냐 막 이러면서 또 공격하니까 또 주춤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뭐 특히 독일 얘기하셨지만 지방 정부에서 뭐 그 해에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때에 세입자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일종의 표준 임대료에 대한 협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건 사실 일정하게 권리적 측면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처럼 세입자 권리가 바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세입자들의 운동으로도 좀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좀 세입자 권리가 안정화되고 확대되면 오히려 더 세입자들의 권리 요구나 목소리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또 이 반대 논리 중에 이제 임대료 인상될 거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이거 역시 또 큰데 공급이 줄 거다. 결국은 이 임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임대 수익을 위한 뭐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 혹은 또 장기 계약이 되면은 결국은 이 임대인들이 이 임대 수익이 어차피 줄어드니까 건물 수리나 유지에 별로 신경 안 써서 방치할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답변. 네. 일단은 그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기피를 할 거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대규모로 그 임대를 하는 임대 사업자보다는 이제 개인이 뭐 한두 채, 뭐 많게는 세네 채 이렇게 그 주택을 보유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나머지 주택을 그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임대 수익이 이걸로 인해서 뭐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것 때문에 바로 뭐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뭐 주택을 처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 개보수 부분 최태원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주간 한거 뭐지? 주간 조선인가 어디죠? 거기 어디서 만약에 기간이 연장되고 또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득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주택 수리를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논거를 찾아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 유명한 경제학자가 외국에 예전에 뭐 고전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도시를 파괴하는 확실한 방법은 폭격과 임대료 규제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네, 근데 좀 지나치죠. 네, 폭격하고 그러니까 계급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폭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와 임대료 규제를 같이 넣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프레임이죠. 네, 그런데 세입자들은요, 2년 만에 이사 갈 가능성과 또 2년 안 돼도요 중간에 막 나가게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막 그냥 잔소리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써요 실제로요. 그리고 막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문도 푹 밀고 들어오면서 거기서 세입자하고 막 싸움도 일어나요. 여기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내 집이지 네 집이냐 막 이러면서 임대인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막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막 하게 만들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수리 문제로 일단 가면 세입자들은 곧 이사 가야 될 집이기 때문에 정들만 하면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잘 할 수가 세입자 스스로가 집을 가꿀 수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빨리 노후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반지하에 들어가서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방 3개 반지하로 갔는데요. 오래오래 살으라 그래서 잘 꾸몄더니 2년 지나니까 내놔버리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잘 꾸며놓으니까 금방 그냥 집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꾸몄던 그 세입자가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왜 잘 꾸며가지고 지저분하게 해놨으면 이렇게 빨리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고요. 아파트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잘 꾸며놨더니 오히려 돈을 더 붙여가지고 내놨는데도 더 빨리 나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는 사실은 집 꾸밀 자유도 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뭐 임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다. 이것은 그 상상력이 민간 임대업자의 사고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주거 공공성과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장기가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한 5.5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네덜란드는 지금 뭐 최근 통계 보니까 35%라고 또 하대요. 근데 그들은 임대주택이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공주택이 많은 나라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도 프랑스 수준이나 19%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민간이 뭐 못하겠다, 뭐 수리가 문제될 정도다 이런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을 보급을 해서 그만큼 늘리는 거 이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주택 보급률은 서울은 뭐 지금 한 99% 정도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뭐 103%라고도 하고 105%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집보다 더 많이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럼 뭐 이미 있는 집을 뭐 파괴를 합니까? 어떻게 뭐 갑자기 줄어드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선전용이죠, 일종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그냥 고민하는 부분, 저는 모두들 청년 주거 협동조합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쉐어하우스로 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또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자취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구청 같은 경우에 1년 미만 세입자들이 1년 미만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4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1년도 못 살고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계속 거주라든지 도시에 정주하는 부분, 정주한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하고 또 책임을 내 걸로 가져가고 실천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경험하고 훈련하지 못하게 하는 되게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지역사회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인 부분이고 개인의 삶에서도 어느 한 곳에 소속하지 않은 채로 계속 부유하는 부분이 되게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삶에서 되게 큰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수리나 관리 부분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입주하게 되는 인간인데 주택이 원룸이잖아요. 원룸에는 옵션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이 대체 누구 거인가?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2년보다 훨씬 더 짧고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쨌든 웬만하면 여기서 오래 살고 싶고 또 임대료가 좀 그래도 괜찮아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더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꿈꾸게 되는 건데 근데 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 인기들 여기 원래 붙박이로 있는 부분을 누가 수리할 것이냐에 대한 책임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부분이 너무 그냥 운이나 어떤 집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겪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법에도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어떤 세입자들은 이게 신축이어서 1년 차에 들어왔으면은 보장될 확률이 적지만 점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필연적으로 이거는 부담을 더 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월세 그 가격에 옵션 가격까지 다 쳐 있는 거다라고 해서 매겨놨는데 그 수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저희 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LH 청년주택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가 된 거죠 역할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중간에 그 관리자로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LH에서 사서 넣어서 줬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을 냉장고 LH에서 사서 넣어줬는데 LH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 해야 된대요 수리를. 근데 그게 막 3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사람들인데 그걸 왜 자기 돈을 주고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서 위탁만 하는 거고 그것도 결국에 우리가 위탁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다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대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되게 이상한 누가 그 관리만 그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그래서 계속 거주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집에 살게 된다면 혹은 우리 같은 조합이 계속해서 이런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그것들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막 하는 부분이 되게 엄청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되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의 문제가 부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나도 세입자가 이거를 말 꺼내기조차 지금은 이 일종의 권력 관계에서 사실상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법으로 보장된 것조차도 요구를 잘 못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세입자들의 권리 의식을 갖게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는 세입자 운동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세입자들이 세입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의 항목들을 늘리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갑질 논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국 사회에. 보통 그 갑질 얘기 나오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갑질을 하거든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나 밥값을 내는 손님들이 갑질을 하는 건데 세입자들은 돈을 내는데 갑질을 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게 바로 좀 권리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인권 의식, 인권의 관점, 기본권의 관점, 그게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공화국 정신이잖아요. 서로 함께 사는 거. 또 거기다 민주까지 붙어 있고, 그죠? 그 민주주의가 안 돼 버리는 거죠, 현재. 공화국도 안 되고, 공화주의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되고 지금 그러는데 세입자 경우가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집값 잡겠다 막 이러는 거는 다행인데 초기에 집값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임대주택 등록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게 반성하는 측면이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권리 보호를 초기에부터 딱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주거권 의식이 그동안 쭉 안 생겼는데 생길 결정적인 계기 때 집권 후에 바로 안 해가지고 아까 그 말한 계속 거주권이나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잘 못하겠으면 뭐 6년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나 뭐 임대료 상한제 이제 이런 거를 도입했다 그러면 권리 의식이 많이들 지금 생겼을 텐데 어느 집권이 반발하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지역의 그 세입자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조직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조직이 이제 가서 우리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만나봅시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뭐 관악구시라면 관악구 세입자와 협회에서 가서 협상 들어가면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문제는 저도 이제 세입자로 살다가 보일러가 터져가지고요. 근데 네가 다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보일러 설치가 언제 됐나 이걸 봤죠. 그랬더니 뭐 17년인가 돼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한 4, 5년 안에는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건 언제 터져도 터지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논거를 들이대면서 반반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해갖고 이제 반반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권에 대한 이 독일 세입자 협회의 독일 세입자는 계약서 쓸 때 한 30페이지 막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저건 어떻게 할 것이며 다 규정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런 만큼 세입자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법률 체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까처럼 그렇게 좀 수명이 얼마 됐나 이런 거 가지고 좀 따지거나 초기에 들어갈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약관에 쓰거나 특약이라고 하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재계약 때 갱신해야 그거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 말을 못 계속 하는 못 거죠. 살고 나가야 그래서 사실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또 다 돼버렸는데 혹시 이제 의견이나 질문을 하실 분들 네. 조금 긴장되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한 25번 정도의 이사를 25번이나요. 초등학교를 한 5개 정도 나오고요. 이사랑 좀 이골이 났는데 그래서 이 집을 사는 것보다 짓는 게 빠르겠다 해서 시공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제가 몫으로 인테리어를 같이 하고 있고 청년들하고 단지하를 이제 고치면서 그런 주거 공간이라든가 창업 공간도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하신 모든 거를 다 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니까 반자를 싸게 구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게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저는 이거 놓고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진짜 서러워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오니까 되게 이게 내가 집을 사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아직 건물주가 되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건물을 가졌을 때도 생각을 하고 그냥 뭔가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서울에 사는데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지금 저희 집이 비싼 이유가 땅값이 비싸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보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주거권만 그러니까
계속 주거권을 소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땅은 뭐 주인이 따로 있고 그 공간만 건물이 부서지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약간 혹시 또 질문이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두 분이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먼저? 네. 답변은 최창원 대표님한테 넘기고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입자가 못해도 전체 그 가구 중에 40%가 되는데 왜 이런 세입자 문제나 그 계약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공론화나 조직화가 왜 안 될까 이런 그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발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익숙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각 자체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최종적인 목표와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최근에 이제 그 준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 청구권만 이제 2+2에서 한 번에 그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를 하자는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만이라도 도입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번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그러니까 요구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보면은 상관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도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오히려 더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민간임대주택 등록된 그 민간임대주택이 지금 146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년이나 8년 그 등록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도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만 주고 그런 세입자의 권리가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록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한테 어떤 그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많은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논쟁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그 다음 마지막도 정리 발언이 기대가 됩니다. 네, 최창원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일관되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유보 없이 세입자 쪽에서 뭐 특별히 잘못이 없는 한 보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고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 이후의 권리도 연결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25번 이사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도 좀 같이 이사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토지 임대부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환매 조건부 공공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뭐 계속되어 오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40년입니까? 40년 동안 빌려주고 뭐 또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뭐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현재 했어요. 근데 그런 땅이 지금 좀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시흥도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그리고 전주도 아마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뭐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국가가 그 땅을 그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땅을 그렇게 빌려주고 나중에 팔 때는 다시 국가한테 파는 뭐 이런 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제로 본다 그러면 국가가 땅을 좀 많이 확보하는 집을 확보하는 얘기도 되겠죠. 건물과 집을 건물도 국가 소유가 너무 적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운동도 좀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제
뭐 어떤 분이 주장을 하기를 3주택 이상은 공유하자 이런 주장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하성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근데 그분의 그 주장은 상당히 새로운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러면 토지를 국가가 더 많이 확보하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같이 그런 뜻을 가진 분이 그 주택을 확보해서 참 아름답게 뭐 좋게 지어서 또 사람 잘 살게 한다 그러면 복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배울 때 처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거를 좀 뭐 이러든지 함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토지나 공공성 있는 부분은 이건 그냥 혼자 지 맘대로 하고 여기서 이득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 목표다 하는데 사회적 책임이 목표여야 되고, 정당도 정권 획득이 목표라 그러는데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게 목표다. 이 교과서랑 입론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주거권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도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 뭐 해외 사례를 어쨌든 사실 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반시장주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한국 사회가 마치 사회주의로 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선진 사례를 봤듯이 이미 시장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걸었던 나라들에서도 사실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통제라는 접근보다는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접근으로 실제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최창호 대표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권리적으로 어떻게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내느냐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라는 단체도 최근 올해 주거의 날에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돼서 들려오는 소식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입장에서 광고를 드리자면, 벌써 5분 후 정리 세션이 3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아주 짧게 뭐 해외의 의미에 정리하는 이야기고요. 혹시 1박 2일 동안 들으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리 세션의 자유 발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잠시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박하신 분들 밤키를 혹시 아직 반납을 하지 않으셨으면 꼭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세션은 나와 있는 대로 민간 임대주택의 법적 규제라고 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안정화 관련된 논의입니다. 지금 지난달에 그 정부에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약간은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논의들이 좀 지속되어 왔고, 또 시민사회들의 요구들이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다가 요 로비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셨나요? 네. 몇 개 없어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무거워서 많이 못 갖고 왔어요. 세입자 사진전을 올해 개해서 하면서 전시했던 사진들 중에 저희가 몇 개만 추려서 온 건데, 그 사진들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엄마 또 이사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은 1990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 이 전월세 폭등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들의 연쇄적인 자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모여서 집회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엄마 또 이사가라는 게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으로 그 후로도 많이 사용됐었는데 정작 그 아이를 업은 엄마는 그 사진이 방송과 신문에 나간 이후에 건물주 임대인이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계약 거절을 해서 또 이사를 가야 했다는 이야기가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전히 저희는 30년 동안 좀 비슷한 상황들에 여전히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바로 임대차 보호법이 계약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89년 12월 31일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그때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렇게 이제 30년 동안 사실 저희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 30년 안에는 꼭 좀 바꿔보자라는 목소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도 공공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라는 대주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거복지의 중요한 이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상 결국은 또 다수의 세입자들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그래도 결국 절대 다수는 민간임대주택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입자들의 거주권,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다른 세션과 다르게 지정토론자가 없습니다. 네. 가장 경제적인 세션입니다. 왜냐하면 토론비가 세이브가 돼서 근데 일부러 뭐 저희가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임대차법 개정 관련된 토론회를 올해도 좀 몇 차례 했습니다. 작년 올해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발표와 토론만 하고 거의 시간이 나가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해서 저희도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의견이나 입장들이 있을 것인데 이걸 좀 잘 들어보지 못해갖고 저희도 오늘은 약간 좀 딱 말하기 좋은 인원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한 분씩 한마디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뭐 긍정적인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려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좀 듣고 싶어서 일부러 지정 토론은 좀 하지 않았고 대신 발제자들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는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서부터 민변과 참여연대에 계시고 김대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김대진 변호사님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세입자 보호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집 걱정 없는 세상의 최창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히 저희가 좀 강조하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경우가 사실 법률 용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그 최창호 대표님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거주권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어떻게 세입자들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김대진 변호사님의 해외 세입자 보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이제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이제 이런 해외에서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세입자들을 위한 그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국내 이제 세입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내 세입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지
뭐 이런 토론회나 뭐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수치 중에 하나가 그 2018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거주 기간,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거주하는 그 기간이 평균 10.7년인 반면에 그 임차 가구는 3.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의 그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수치를 보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딱 이 정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꼭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저희 집에 처음 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그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직까지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랑 그 비교해서 아직도 지금 나아진 게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집값 자체가 급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집이 이제 주택이 공급되는 거에 비해서 그 수요 공급하고 수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 뭐 또 계속 지금 저금리가 그 유지가 되면서 이제 전세가 월세화되는 부분,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저하되는 부분, 이런 뭐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임대인 집주인하고의 관계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약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 국내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내 자가를 갖고 그 자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비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7.7% 정도인데요. 근데 이거를 소득 계층별로 나눠서 보면은 고소득층은 75.2%, 중소득층은 60.1%, 저소득층은 47.2%.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그 자가 점유율이 낮은 그 수치를 뭐 예상했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서민들이 그 이제 주로 더 그 자가를 갖지 못하고 그 세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입자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법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보호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 해외 선진국들의 세입자 보호 제도가 어떤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 저희가 흔히 이제 어떤 그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이제 해외 법제를 검토를 할 때 많이 검토를 하는 그 나라들인데요. 그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인 1960년대부터 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꾸준하게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대략 뭐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거의 그 비슷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대차 기간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법정 갱신, 그러니까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 기간이 갱신되는 걸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본은 이제 장기 임대차를 지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는 뭐 표준 임대료, 공정 임대료, 임대료 가이드라인 뭐 이런 용어들은 다양한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임대료를 조정을 하고 또 최대 인상폭을 그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을 해서 세입자를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임차인을 어떻게 보면 쫓아낼 때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그런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갖추게 된 그 연역이 있는데요. 독일은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을 모두 직접적으로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두 차례 겪으면서 그 주택 그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것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주로 1960년대부터 그 민간 자본이 그 주택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민간 주택에 대한 그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임대 기간이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입니다.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세입자가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계약 해지 사유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인 본인이 내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아니면은 내 임대인이 내 직원이나 내 가족을 그 집에 살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를 가혹 조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임차인한테 그런 계약 해지가 너무 가혹한 경우, 임차인의 형편을 봤을 때 그 계약 해지가 가혹하다라고 할 때는 계약 해지를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조정의 경우에는 독일은 15개월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이 표준 임대료라고 해서요.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 내에 그 주택의 종류나 크기, 시설, 성상, 위치 그리고 어떤 난방은 어떤 난방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 주택과 유사한 그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금 시장의 임대료가 어떤지를 그 지방 정부에서 만든 그 4년마다 갱신해서 만드는 그 표를 기준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표의 기준을 하더라도 3년 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의 임대료 조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인구 과밀 지역에서 그 3년 20%에서 5% 더 낮춰서 임대료 상한율을 3년에 1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아예 이제 그 과밀 주택 시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료, 그러니까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계속 되면서 갱신을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임대료를 얼만큼 인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대도시를 위주로